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구제를 위해 병원장들이 나섰습니다. 국가고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배들의 간곡한 부탁과 사과 성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이 정도로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주요 이슈들 일부 기자 언박싱 시간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개천절 집회 시위 대응 관련해서 가행 대응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글날 집회에도 똑같이 할 거죠? 저희 경찰은 불법 집회가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없고. 자, 그 다음에 차벽 설치와 관련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차벽은 위헌으로 입하는 게 낫다고 했는데 차벽 자체가 위헌이 아니고.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야당 의원 지휘에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개천절 당시 설치된 광화문 차벽, 내일 한글날에도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박산성이냐 재인산성이냐, 오늘 2부 정치 토크 시간에 청년의 눈으로 확인해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사학비리 문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만 느껴지는 문 대피 유령감 사고냐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죠. 이런 일이 어떻게 국립대가 되지? 국민의힘은 왜곡된 포털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양사 총수를 증인 신청한 것이지 여당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밝히는 바입니다. 국감 두 번째 날입니다. 3부에서는 첫 국감에 임하고 있는 여야 초선 의원들 만나보겠습니다. 사학비리 문제를 들춘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문제를 지적한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부에서는 역사 시사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 훈민정음과 정조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과 한글을 활성화시킨 정조의 이야기, 한신대 김준혁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리로 늘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2자리로 줄었어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69명 발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60명, 해외 앱이 9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를 보면 전날 94명보다 34명이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9명, 경기 22명, 인천 5명, 수도권이 46명이고요. 주요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과 가족 모임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마스터플러스 병원 누적 확진자 35명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해서도 추가 환자가 나오면서 누적 환자가 51명이 됐습니다. 추석 감염 관련해서 전북 정읍시 일가족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전에서도 두 번째 일가족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휴 첫날 가족 식사 모임을 통해 여중생 또 그의 삼촌과 할머니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대선 중구 오류동 거주하는 70대 남성과 연휴 이틀째이던 지난 1일 경북 예천에서 벌초한 뒤 함께 식사한 이 남성의 아들, 며느리, 딸 사이 손자 7명의 무더기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 집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맞은 3명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2명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들 확진자 중 1명은 50대지만 2명은 80대, 90대 고령입니다. 간호조무사한테 그 주사를 맞으면서 감염된 걸로 보이는데 이들에게 주사를 놔준 간호조무사는 지난 3일 사망을 했는데요. 코로나19 검사를 못해서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방역당국은 이 간호조무사를 통한 확산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불법 의료 행위였었는데 어쨌든 추석 관련 확진자는 아마 이번 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네. 문제는 내일 한글날 또 도심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걱정인데 정부가 엄정 대응을 또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연휴가 시작되는 한글날이라고 방역당국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됐고 현재까지 1,8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울시는 한글날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1, 2, 5선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지하철역 4곳에 이 무정차 통과, 출입구 폐쇄 이걸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실을 숨기고 직업까지 거짓말해서 구속됐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강사에게 감염된 확진자 인천에서만 초중고등학생들을 포함해서 40명이 넘었고요.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었습니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 7차 감염까지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번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내려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 전파했다 지적했고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범행 일부를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부인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형이 선고됐으니까 네. 앞으로도 이렇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네. 거. 주요 대학병원장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국가고시 응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료원장을 비롯해서 김현수 서울대학교 병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이 김영훈 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고 밝힌 다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점에서 당장 2,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 공백이다. 그리고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예.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정작 시험을 쳐야 할 대학생들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참 답답한 거고요. 이 청원 게시판에 이 의대생이라고 하면서 사과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지만 개인의 정말 입장이니까 정말 또 의대생이 맞는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당면한 문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호소도 하고 읍소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좀 보고 싶은 그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 의대생들의 그런 파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료 진료 거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주일이나 시험을 연기해줬단 말입니다. 이거는 공정성이나 공평, 평등성 이런 걸 다 받아 안으면서까지 비판을 받아 안으면서까지 연기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배들이 나서서 사과하고 그런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구제를 해줄 방법은 없는 것이고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명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스승들이 선배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야당에 최후 통첩을 날렸네요. 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수처 출범 지원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윤호중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한 다음에 오는 25일이면 100일이 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100일 동안 법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만약에 공수처법을 개정하게 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개정만 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윤호중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야당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뭐, 전에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언제 되느냐. 예. 그걸 시점이 못 바뀌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아마 최후통첩에 갔으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뭔가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 기자증을 갖고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이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 삼성전자 국감 관련해 가지고 증인을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에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주 들어오냐 싶어서 생각을 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뭔가 방문증이나 끊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국회 출입기자증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뭐 정의당이 이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기자 출입증 발급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 위에 삼성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사건은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벌인 일이다. 삼성 로비에 굴복한 국회의 모습. 왜냐하면 유호정 의원이 신청한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삼성 로비에 굴복한 거고 이 또 뒤에서는 이렇게 기자증으로 출입증으로 국회를 재집 드나들듯 오갔던 이 정황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가지고요. 확인됐다. 국회 출입 등록한 기자였고 정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은 삼성전자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 쪽에서도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사과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실까요? 드론을 날려서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있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 남성 A씨 40대 남성인데 구속이 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수영구 한 고층 아파트 이 두 곳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19일 새벽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갔더니 드론이 떨어져 있었고 이걸 수거했거든요. 예. 근데 드론 안에 뭐가 있는지 봤더니 불법 촬영된 여러 명의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추락한 드론을 찾으러 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보고 달아났지만 현장 CCTV 확인 등으로 검거가 됐고요. A씨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 B씨와 함께 아파트 인근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이 있었던 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드론을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쌀수록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요. 더 자세히 지키는, 더 잘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압수수색을 벌여서 A씨의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을 추가로 실시해서 다른 범행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으면서도 드론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이제 자기 집에 있으면. 정말 이 집에서 진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예. 누가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집안에 있는 CCTV를 해킹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죠. 예.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 측에서 반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찬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조은희 서초구청장 인터뷰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보신 겁니까? 네,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소득을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만큼 기존에 기본소득에 관심이 없던 정당들과 정치인들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이 청년 30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다만 이제 기본소득에 수를 같이 하기로 하셨으니까 오히려 어떤 기본소득이 돼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은데 어제 그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 의사를 표시하시면서 예. 기본소득 실험을 발표하셨잖아요. 예. 기본소득은 그런데 보통의 시민 한 명 한 명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모적 정쟁이 아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기본소득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기본소득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을 모을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조은희 구청장 이야기를 종합하면 네네. 이재명표 경기도식 청년 기본소득하고 서초구에 사는 건 다르다. 다른 네. 점은 네. 경기도에서는 거액의 국민 세금을 들였는데 왜 사전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실시했냐. 이건 문제다. 네. 소위 말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어저께 조은희 구청장님이 예비 타당성 얘기하시면서 경기도는 BC 분석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BC 분석은 아시겠지만 어떤 인프라 같은 걸 투자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돈을 1,000억을 들였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날 것인가. 근데 기본소득에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이 수십 번 이루어졌는데요. 기본소득 실험의 BC 분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삶을 BC 분석으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5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0만 원의 베니피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은 사람의 삶에 대한 모독이고 기본소득이 뭔지를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소득 실험은 BC 분석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조은희 구청장이 지금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대학 졸업생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절반 이상의 청년이 취업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그 예. 얘기는 청년에 관해서는 기본소득에 관해서 실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학 졸업생 절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아시면서 즉 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무조건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굳이 사전 실험을 청년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 경기도에서 지금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험의 일종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죠. 시행이죠. 네. 시행이다. 예. 청년이라고 하는 게 꼭 만 24세만 한정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맞습니다. 질문이에요.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많은 유의미한 액수를 주면 당연히 좋겠죠. 예.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자체는 징세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4세만 지급하는 거고요. 예.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이제 서초구는 월 52만 원인데 예. 경기도는 연 100만 원이니까 예. 월 8만 3천 원밖에 안 된다. 아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하죠. 그런 말씀을 예. 자꾸 하시는데요. 예. 일단 이거는 좀 적절치가 않은 게요. 월 50만 원 지급하는 서초구는 고작 300명한테 주는 실험이고요. 예. 경기도의 월 8만 3천 명은 수십만 명한테 주는 실제 정책 시행이거든요. 예. 300명 주는 실험에 주는 액수하고요.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되는 거의 액수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가 예. 않고요. 예. 또 액수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액수가 중요한데 액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불로소득이나 자산소득에 좀 더 과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액수의 기본소득 혜택을 보도록 설계하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되는 거지 어떤 다른 정책에 대해서 정쟁의 도구로 비판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예.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일종의 실험 아니냐고 여쭤본 것도 네. 이게 경기도에서 24세만 한정해서 줬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다고 네. 판명이 되면 국가가 나서서 전 청년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실험 아니냐고 네. 여쭤본 거예요. 경기도에 이제 모범, 사전 모범을 예. 갖고 전 국민적인 어떤 예.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예. 공감대를 만들 수 있겠죠. 예. 네네. 또 하나 만족도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어제 네. 조은희 청장에게 경기도에서 경기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질문을 네. 했더니 조은희 청장이 하는 말이 돈 벌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좀 폄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서초구가 처음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고 할 때 실험의 구체적 내용을 구구절들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실제로 서초구 실험을 내부로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를 서초구 실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핀란드 실험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핀란드 실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핀란드 실험에서 뭐 오차 범위 내를 벗어나서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틀린 말씀이시거든요. 예. 핀란드 실험에 따르면 건강, 웰빙, 자신감, 신뢰, 태도, 2년 차의 뭐 노동 의욕 이 모든 게 신뢰 수준 95%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핀란드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 동일한 금액의 액수를 실업급여로 받는 사람과 기본소득으로 받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액수를 실업급여로 받는 것과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예. 기본소득으로 받았을 때 얼마나 더 큰 효과가 나는가 이런 식의 실험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서초구 실험은 52만 원을 받는 사람하고 고작해야 실험에 참가하는 실비 정도를 받는 사람 둘을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핀란드 실험보다 실험 수준이 훨씬 떨어집니다. 즉 서초구 실험에서도 300명은 다른 700명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럼 돈 받으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을 오히려 서초구 실험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서초구 실험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식의 문제를 실제로 정책 집행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네네.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 이후로 또 농촌 기본소득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간단하게 농촌 기본소득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청년 기본소득이란 건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할 필요가 없고 집행하면 충분히 했던 거고 이제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청년뿐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 직업에 관계없이 상인들 또는 비경제 활동인걸 다 포함해서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 이거를 지금 실험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농촌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것은 농민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험입니다. 따라서 이미 실험 단계가 청년 기본소득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험 단계는 이미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입증된 거고요. 예. 이런 지역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효과를 실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찬희 경기도 기본소득 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의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정치 청년의 눈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대변인 시절에 한번 나왔고 우리 방송에 네. 두 번째 나올 때는 최고위원이 되어서 왔네요. 최고위원 회의 들어간 게 어떻게 부담 안 되세요? 네, 뭐 처음에는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뭐 많이 적응한 상태입니다. 예, 자 본격적 주제로 넘어봅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약간 하락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강경화 장관, 추미애 장관, 뭐 또 서해 상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 이 부정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했을 텐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는 상승하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는 떨어졌다. 이거 이 책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거 자료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라는 건 4점 척도로 보통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우 잘한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리얼미터 이 해당 조사를 보면은 매우 못한다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거의 30%에 육박하는 매우 못한다를 갖고 있는데 결국 강도의 문제라는 거죠. 예. 박근혜 정부도 이제 3년차, 4년차 지나가면서 우리가 소위 콘크리트라고 하는 30-40%대를 유지하긴 했지만은 그 수치를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순실 터지면서 이제 한 방에 간 건데 저는 이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게 살펴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도 그런 어떤 하락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 대세적인.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것이 국난에 준하는 이런 사태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은 국민들의 의지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바로 이렇게 막 단순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단순 하락 추세, 단조 하락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떨어졌을까요? 저희는 사실 대선 주자가 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선 주자가 지금 이제
뭐 저희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대선 주자에 대한 어떤 확고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탄력을 못 받는 부분이고 이제 뭐 저희 당내 이제 대선 주자군 뭐 유승민 의원, 오세훈 시장 그 외에 뭐 홍준표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면은 당연히 탄력 받을 거라 봅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은 지지율의 일일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결국에는 사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치 공세를 폈긴 했으나 이것이 국민들께는 도리어 피로감만 드렸던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박 최고 얘기한 것처럼 야당이 정책적으로 승부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뭐 서해 사건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건도 그렇고 강경화 장관건도 그렇고 서해 사건 뭐 월북이란 논란이 있었고 추미애 건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났고 강경화 장관건은 최근 뭐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 문제 없다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았느냐. 뭐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가 없을 때도 계속 추미애했었단 말이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요. 야당이 특히 지금의 의석 상황 속에서 정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경제정책들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은 여기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도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당은. 예를 들어 최저임금도 그렇고 주 52시간도 그렇고 그거 외에 여러 세율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은 그럼 야당 시절에 정책으로 승부를 본 적이 있었냐? 저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당의 정책 어쨌든 그런 행보 때문에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세월호 때 무너졌고 최순실 때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잘못할 때 지적하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이고 최근에 이 북한 이제 그 사태랑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강경화 장관 사태, 그다음에 또 추미애 장관 사태, 뭐 윤명훈 사태 이런 것들 야당 입장에서 유효타를 적절히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틀어가지고 뭐 코로나 방역을 논의해보자 이런 거 이거는 야당의 역할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글쎄요.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미스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국정감사는 뭐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도 또 서해 사건, 추미애 사건, 강경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뭐 증인을 이제 채택해주는 문제인데 이렇게 봐요. 예전에 이제 아까 제가 세월호 건 같은 경우도 언급했는데 결국에는 세월호 건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증인 신청들 아주 공격적으로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해경 사람들도 부르고 뭐 한국 선급도 부르고 유가족 측에서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야당이 그런 잘못된 점들을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은 이 북한 이제 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 불렀는데 왜 안 받아주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야당이 예를 들어 엉뚱한 사람 불러가지고 야당이 헛발치려면은 그 야당 귀책 사유인데 부르는 것 자체 동의하지 않는 이유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증인 봤을 때 예를 들어 그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여당이 그렇게 열을 올렸던 한동훈 검사.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만약 진짜 본인들이 그렇게 이의 제기했던 것처럼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야권이 오히려 그분을 부르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 점을 계속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 지적대로 지금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증인 신청에 협조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방탄 국감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일단 수사 종결 사안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제 정치적인 공세가 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뭐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쟁을 이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좀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밀을 좀 유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 첩보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사실 책임 없는 자세로 그런 부분을 계속 공개하고 결국에는 대안도 뭐 어떤 이야기나 뭐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차원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것은 결국 정쟁을 위한 정쟁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국감만큼은 정말 저번 대정부 질문에 과오를 반복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형을 부르는데 기밀이 무슨 상관이에요? 형한테 뭐 민주당에서 기밀 알려준 거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형을 부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가족
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군에서도 야당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를 하는 등 사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 그리고 비공식적인 보고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밝혀질 사안들은 계속 밝혀져 왔는데 하여튼 국감의 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남북 평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사실 유가족을 부르겠다는 이 국민의힘의 의도가 사실 건강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세월호 때 유가족 부르는 의도는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났죠? 그렇게 끌고 들어오시면은. 아니,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 상황에서 그걸 만약에 형이 나와가지고 그 기회를 적절하게 야당이 활용 못하면은 그건 야당이 헛방 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을 부르지 않아야 될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 세월호 사건이랑 이번 사건은 완전히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두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와대 측에서 또 정부 측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고 그건 국민의힘께서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감장에서 그런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무언가를 은폐하거나 감추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고 도리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기조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려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은폐하거나 차라리 감추려는 시도도 아니고 이건 대놓고 그냥 월북이라고 믿어라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빚이 조금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 뭐 그러면은 다 이제 월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단순히 그 사실로만 월북 정황을 밝히진 않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왜 사실을 밝혀줘야죠 국민들한테. 아니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때 당시 해상의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군에서 사실 첩보 자산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월북이 아니다라고 완전하게 차단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정부가 마치 진실을 왜곡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요. 그 예를 들어 해류 같은 문제도 8km 정도 가만히 표류했을 위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다. 지금 당장 우리 셋이 물에 가서 빠져보자고요. 가만히 있는지 보자고요. 당연히 인위적인 노력을 하죠. 그 방향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금은 이준석 최고는 월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네. 만약에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국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되돌이표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왜 선량한 국민을 월북이라고 몰아가느냐 이러다 보니까는 감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감청 이야기를 국방부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정보위원단체, 국방위원단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밖으로 흘러나와서 언론을 통해 나오고 그게 그렇게 되면 또 아까 박채호 얘기한 것처럼 이거 군 기밀을 또 유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자꾸 흘러가니까 원래 자 보세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762 그래가 7.62mm 탄을 썼다 뭐 이런 것들 같은 정보를 공개했는데 그거 주호영 대표가 듣자마자 공개한 거 아닙니다. 계속 이제 그 사살 정황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얘기한 거고 저는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게 27일 날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공동조사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27일이면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에 북한에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으면요. 이거는 할 생각 없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뭔가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정부의 계획이 뭡니까 이제 그럼 진실규명을 위해 하겠다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야당 이야기가 그러면 감청하고 감청을 어떻게 했고 감청 내용을 소상 이야기하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월북이란 단어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 언제 스무고개 하고 있잖아요. 왜냐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국방장관 나오면 하나씩 월북이란 단어를 그럼 진짜 교신해서 감청한 것이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먼저 군에서 의혹을 해명할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 그렇다면 감청한 그 정보를 전부 다 공개하고 사실 그것은 군에서 계속해서 기밀을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사정을 여야가 모르지 않음에도 국민의힘 측에서도 군 출신 의원님들 얼마나 계십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이런 군의 첩보 자산이 쉽게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첩보 자산이 공개됐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이런 국가적인 손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결국 야당이 계속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그 모든 정보를 그렇다면 첩보했던 그 정보를 전부 다 공개하고 전부 다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 그것이 정말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일임에도 그것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측과 뭐 이게 이 월북이라는 정황이 사실 저는 크게 이제 뭔가 월북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제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섬세하게 헤아려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죠. 이번에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세월호 관련 조사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진실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유가족들한테 얘기했던데 그 조사는 6년째 하고 있으면서 왜 이건 이렇게 성급하게 월북으로 결론 내고 저희한테 믿어라 이 말만 하고 있는 거냐. 그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자, 내일 한글날인데 또 한 번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당연히 강력 대응하겠다. 아마 지난 개천절에 했었던 차벽 아마 또 한 번 등장할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과거 민주당 야당 시절에 뭐 명박산성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헌재에 제소하기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내로남불 아니냐,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재인산성이다 이런 말도 등장했거든요. 박선미 씨가 여기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로나19라는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저희가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제 명박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조치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상황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이제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법 강화문 집회가 있었던 뒤로 이제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방역에 큰 구멍을 냈던 그러니까 좀 뼈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최우선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국민의 어쨌든 어떤 그런 안보나 아니면 어떤 공공의 안녕을 위해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보통 민주주의의 가장 위기를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유신 이런 거 보세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우리는 유신을 해가지고 체제 안정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이고. 자, 19대 국회 말에 보면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테러와 같은 상황에 있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랬더니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기본권의 제약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누가 봐도 과잉 이제 봉쇄였거든요. 이게 집회 관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봉쇄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주장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 집회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 집회가 예고되면요. 대한민국의 정보경찰은 집회 규모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뭐 상경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톨게이트에 가가지고 몇 대가 차가 올라오는지 직접 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 집회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광장에 모여있는 11,000여 명의 이제 경력을 보면서 경찰 병력을 보면서 사실 그분들이 오히려 밀집해 있는 것이 방역에 좀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할 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있는 시기에서도 예를 들어 흑인들 그때 뭐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때는 보면은 결국에는 시위하거든요. 결국에는 시위를 언제는 해야 되고 언제는 안 해야 되는 이런 기본권의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과잉 대응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일단 뭐 기본권 침해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충고나 지적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8.15 광화문 집회 때 정말 그 이후에 좀 국민들의 삶이 붕괴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도 사실 많은 국민께서 고향 방문을 자제할 정도로 그것을 또 정부에서 부탁을 드릴 정도로 이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해왔고 또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의 특성상 이것이 국민이 좀 이제 사회적인 거리를 정말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정부는 그러한 좀 비판을 받을지라도 사실 이 병이 전염되고 더욱더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이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 아니면 밀도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까? 만약에 여기서 기준을 아까 제가 형평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밀도라고 한다면 더 위험한 시설이나 더 위험한 집회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분들의 주장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방역 기준을 달리해야 되는 거라면은 그거는 기본권의 원칙에 위배되죠, 그거는. 예. 반론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보시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이 뭐 개인의 정치적인 주장을 탄압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실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것은 사실 상황이 명료합니다. 일단 8.15 집회로 인해서 겪었던 그 아픔이 있었고 그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날 여지가 없고 이 방역의 노력을 숲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그 기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개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영화 나왔던 프리크라임 이런 거거든요. 너의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권의 엄청난 제약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예를 들어 근데 사실 그 저번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을 때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예. 사실 그 보수 세력 혹은 보수 지지자들께서 모이시는 걸 충분히 조금 좀 자제해달라 이런 부탁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었고 그 참사가 일어나기 정말 그 방역 참사가 일어나기 전 단계로 정말 돌릴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나왔고 그런 집회들이 불법 집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방조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리해 주세요. 네, 예.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좀 동참해 주시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그 냈으면 집회 구호 중에 좋겠습니다. 하나가 김종인, 이준석, 김무성, 박형준 물러가라였어요. 네, 근데 당사자가 저희가- 포함되셨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말 안 듣는 사람, 강경화 장관 남편분이 말 안 듣는 것처럼 그분들도 말 안 들어요. 근데 저희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쟁 시도죠. 그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의원 연결해서 국정감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국회 교육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영덕입니다. 예. 첫 번째 받는 국정감사인데요. 어떤 강으로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비상 상황이고요. 예. 또 문재인 정부는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국정 과제가 충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현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국감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도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가 클 텐데. 근데 어제 그 교육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이 부총리에게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거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데 사상 검증도 아니고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남다른 기대를 갖고 계신데 예. 지금 코로나로 대단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국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큰데요. 예. 일단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학비리 문제를 꺼내셨던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초선 의원으로 이제 한 4개월 남짓 됐는데요. 의원이 되고 나서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한 제보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자면 아마 밤을 새서 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사립대학 설립자나 이사장, 임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채용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립대 의사결정이나 또는 사립대 운영에 있어서 비리의 어떤 근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전체 사립대 법인이 293개인데 그중에 제가 조사한 법인이 247개의 법인이에요. 근데
247개 중에 66%의 이제 법인 이사장들 친인척 53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99개 법인 중에서 81개 법인이 설립자 친인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이렇게 대거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네. 그 사학의 견제나 감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내부적으로 자정 장치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예. 아무래도 그동안의 사례들로 보면 법인이 그 세습되는 대물림되는 이런 예. 대학이나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총장이나 이런 대학을 또 운영을 담당하는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비리들이 상당히 끊이지 않고 또 학교 분규도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이거든요. 상당히 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죠. 예. 근데 사학 비리 이야기는 몇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데 이게 단절이 잘 안 되네요. 네네. 근데 유령 강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유령 강사는 뭐예요? 광주 교대가 있습니다. 예. 그게 대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이제 제보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됐는데 아이고 이거 파면 팔수록 소위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학생들이 계절학기 이제 수강을 했는데 예. 거기에 강사가 8명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8명 강사 중에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강사는 1명뿐이고 어허. 나머지는 얼굴조차 모르는 그런 강사들인데 예. 이 강사들에게 강사료가 총 8,500만 원이나 지급이 됐습니다. 강의하지 않는 강사들에게 8,500만 원 지급됐다 이 지금 말씀이네요.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러면 네. 이거는 뭐 배임이나 횡령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이 부분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 측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 그럼 학교는 모르고 있었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그 대학은 총장 3년 동안 총장 공백기에서 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장 예. 하나 없다고 대학이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된다면 이게 대학인지 뭐 교육기관으로서 특히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교육부가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유령 강사로 강의를 빼내가는 문제, 또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운영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법으로 제도로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 어떻게 사학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교육부가 사학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사학법인데요. 뭐 참여정부 때 그 사학법 개정을 했지만 다시 재개정하면서 완전히 누더기법이 돼버렸습니다. 사학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이제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학이 그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교육 격차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격차 문제를 당장 올해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당국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울 텐데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대책의 점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그 교육부 국감을 했는데 어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우려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도 보니까 현장 교사 5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원격 수업 실시 이후로 교육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79%나 되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어떤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면 이런 등교 수업 단계적인 등교 수업 조치뿐만이 아니고 이게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돌봄 문제도 좀 클 것 같아요. 이게 또 특히 맞습니다. 맞벌이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계시죠.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태고요. 예. 특히 이제 취약계층은 더더욱 힘듭니다. 어제도 제가 참고인으로 그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님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 정말 이거 뭐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하는 그런 이 생각들이 오히려 장애 학생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당국과 각별한 좀 예.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회 가방위 소속이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첫 국정감사인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15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이 쌓은 감사 역량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실생활과 동떨어진 이념적인 논쟁보다는 예. 국민들의 가벼운 곳을 긁어주고 또 단순한 문제점 지적에서 나아가서 예.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방위 소속이신데. 네. 가방위도 증인 채택으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네.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 채택 문제 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당이 필요한 증인, 또 야당이 필요한 증인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필요한 인원도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로 치열하게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요. 예. 그걸 너무 이제 싸우는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또 감사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 관계자도 증인 채택 안 됐고, 네. 구글 코리아,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는 외국에 있다고 불참했고, 네. 그럼 증인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구글과 넷플릭스는, 불참을 하셨고요. 예. 대신에 이제 네이버의 오늘 이혜진 의장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7일까지 또 다시 협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을 모시던지 아니면은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야당으로서는 그 네이버 이혜진 의장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반드시 본인이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직 합의하는 시점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구글, 넷플릭스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불참. 근데 이 가방위뿐만 아니고, 네. 재벌 총수들 다른 곳에서 불러도 출장 있다 이러고 안 오고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이거 조금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외국에 있어서 못 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네, 사실 이 외국에 있다는 거를 이 증인들 입장에서는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번 국감을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금 이번 국감이 어느 국감에 대비해서 볼 때도 가장 이제 증인 참석률이 떨어지는 국감이라고 아마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정위가 최근에 네이버에 가진금을 물렸습니다. 267억 원. 네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자사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어제 국감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네,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이때까지는 네이버 측이나 또 여러 관련된 기관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쇼핑몰에서 지금 이제 조작을 했다는 게 나오면서 과징금을 267억이나 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뉴스 배열에도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는 뉴스 배열에도 알고리즘의 조작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개연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품 판매에서도 알고리즘 조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뉴스 배치에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짜는 기술자가
쇼핑몰 알고리즘을 하시는 분이 또 뉴스 알고리즘 제작에도 참여했을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다른 분일 수도 있지만 예. 기본적인 기술은 같지 않을까. 그리고 검색 알고리즘은 수학적 언어로 디자인한 것이지 예. 이 알고리즘을 초기에 설정할 때 그 설정하신 분의 생각과 성향, 이념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냐. 저희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조금 더 나아가서 네. 뉴스 기사 편집 조작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요. 검색 네. 조작도 마찬가지고요. 포털이 뉴스 편집 기능을 통해서 언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네.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방송에서 여야 의원들 모시고 이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뭐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입장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예. 이 포털이 이제 언론보다도 더 언론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언론에 준하는 어떤 뭐 감사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요. 예. 또 지금 말씀처럼 이게 아예 이제 포털이 그 뉴스 장사할 수 없도록 예.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예. 것 같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네, 근데 네. 우리 뭐 네이버나 다음은 그런 게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베스트셀러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뉴스만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원님이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으로 랜덤 채팅 앱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그 앱 검색 앱 플레이스토어 같은데 이렇게 랜덤 채팅이라고 치면 예, 그 엄청 많이 관련된 나오죠. 사이트가 뭐 3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여기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해보면 그 실명 인증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넣거나 뭐 생년월일을 넣거나 하는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어허. 바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가입과 동시에 1초도 안 돼서 뭐 이 조건 만남이라든지 또는 마약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쪽지들이 날아옵니다. 저희 방에서 그걸 실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성인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아동 청소년들에게 너무 쉽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예. 원천적으로 이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사이트에 그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오늘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순한 호기심에 아주 쉽기 때문에 그런 앱에 접속을 했다가 예.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성과 관련된 정보 또는 영상 또는 뭐 사진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다 보면 그게 빌미로 이제 협박을 당하기도 그럴 수 하고요. 있겠죠. 예. 또 그런 메시지에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루밍화 된다 그러는데 그 그루밍화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성착취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만은 이런 랜덤 채팅 앱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심위와 방통위를 통해서 막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 관련 부처가 방심위하고 방통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방심위, 방통위 의원님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보통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컨텐츠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을 걸거나 이제 그 방심위의 어떤 역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이 유통되는 앱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런 앱에 접속할 때 기본적으로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쉽게 이제 접속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운영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그 기준 또는 법적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방심위원장께서 그 실명 인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바로 그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가방위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었고요. 아까 민주당 윤영덕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맞벌이 부부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자로 2577님께서 한부모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 기른 아빠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한부모 가정은 더 힘들 것 같네요.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시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자, 내일이 한글날인데 이제 한 6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한글 만든 지 예, 세종대왕이. 근데 아직도 누가 만들었냐 진짜로. 예. 세종대왕이 만들었냐? 아니면 세종대왕의 지시로 집현전 학자가 만들었냐? 아니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가 함께 만들었냐? 아니, 질문지에 전혀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예,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가 그 한글을 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제 판단으로는 한글의 70%는, 창제 70%는 세종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세종과 함께 한글 만드는데 협력했던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큰아들 문종, 그리고 둘째 아들 세조, 수양대군. 예. 그리고 셋째 아들 안평대군, 그리고 일찍 옆에 있다가 죽은 광평대군, 그리고 딸이 정의공주라고 있는데 예. 그 딸 같은 경우는 그 집안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정의공주가 세종의 한글 만드는데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한 10% 정도가 성산문이나 당시 신숙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의 요동으로 유배왔던 그 중국의 의문론자와 만나서 이런 그 창제를 하는 것을 갖다 협력 사업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세종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 바로 이제 한글이었다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봐도 왕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았다면은 한문이 있는데 네. 한글을 만들기 어려웠겠죠. 당시에 한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그 집현전 대제학이었었던 그 최만리가 세종한테 아주 정면으로 대들었죠. 지금 여기 정면 승부하듯이 예. 최만리가 정면으로 대들어갔고 세종이 1라운드 토론을 개최했는데 완패를 했어요. 그리고 세종이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절치부심하고 다시 2차 토론을 갖자라고 해서 2차 토론을 세종이 또 완벽하게 이겼죠. 그래서 최만리하고 당시 이제 일종의 요즘으로 치게 되면 이제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학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청 센 예. 준비를 했고요. 세종도 같이 준비를 해갖고 3라운드는 무승부. 그래서 세종과 당시 훈민정음을 반대했던 유학자들이 1승 1패 1무 이 대결 구도가 실제 있었습니다. 예, 당시 기득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문자가 권력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득권만 알아야 그 권력을 그렇죠. 유지할 텐데.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명분 자체는 4대의 명분을 이야기하죠. 예. 중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문자를 만들어 쓰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려고 했던 그런 그 기득권 세력들이 만약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돼서 보급이 된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똑똑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컸고요. 당시에는 당시 이 사대부들의 친중국화가 어느 정도 심했냐. 특히나 이제 권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중국어 공부 굉장히 열풍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 조정 내에서 이 사람들이 중국어로다가 대화를 하고 그 정도로 뭐 그런 정도로 그래서 뭐 경연 같은 것들도 중국어로 막 경연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언어를 써가면서 예, 예. 나머지 사람들이 아예 못 알아듣게 예. 하는 이런 일들까지 실제로 존재했었어요. 네. 그 세종대왕의 어떤 의지가 아니었으면 힘들었겠다.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것이. 그렇죠. 예. 근데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제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고개가 끄덕거려질 만한 일인데 이수진 장군 동상도 함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광화문에 왜 이수진 장군 동상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실제로. 광화문에는 원래 이수진 장군 동상이 그 자리에 있지 않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순신 장군을 사실 엄청나게 띄우지 않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현양해야 될 분이긴 하지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같은 군린이다. 예, 네. 그렇죠. 실제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화랑. 예. 혹시 예전에 저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 이름이 화랑이었던 걸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이 이진이 충무였잖아요. 충무공 따서 예. 충무, 화랑.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가 화랑의 후예고 이순신 장군의 후예다. 그래서 자기 친일의 어떤 경력을 갖다가 이순신을 통해서 덮으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화문에다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설이 사실은 많이 있었고 제가 봐서는 그 설이 전혀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역시 훈민정음 이야기인데 훈민정음과 정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했는데 활성화는 정조 시대에 이루어졌다. 네. 상당히 세종대왕과 정조 사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는데요. 네. 텀이 있는데. 실제로다가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세종대에 만들어진 책이 3권밖에 없었어요. 잘 알고 있는 용비어천가, 네. 그리고 월인청강지곡, 그리고 이건 순수 한글로 만들어진 책들이고요. 예. 그리고 번역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농사직설. 예, 그러니까 농사직설이 원래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백성들이 읽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훈민정음의 활성화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기득권들. 예, 그렇죠.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정음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언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자가 천할 언자, 계집 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읽는 글자다. 계집들이나 쓰는 천한 글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사내들 혹은 뭐 사대부들 이런 사람들이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막 이제 굉장히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 훈민정음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조가 왕이 되면서 훈민정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국가가 만드는 새로운 법들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위한 책들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또 백성들이 읽을 수 있게 모든 그런 공고문들 이런 것들도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해서 붙여주면서 훈민정음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실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왕실에서 특히 공주들은 한글로 편지도 많이 쓰고 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실제 조선 왕실에서는 여인들에게 한문을 안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예, 왜 안 가르쳤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때 당시 이제 특히나 왕비가 한문을 알게 되면 왕이 죽고 나서 유서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 그것이 의도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거죠. 왕실에서 여성들한테 한문을 안 가르쳤으면 한글만 가르친 거죠. 한글만. 그럼 일반 백성 여성들도 한문은 접하지 못했겠네요? 아주 특수한 경우들, 가령 이제 사임당이라든가 호난설원이라든가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이렇게 한문을 좀 배웠었고요. 일반 여인들 같은 경우도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한문은 거의 배우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왕실에서는 의도적으로 한문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비라든가 공주, 후궁들은 거의 대부분의 연락을 한글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정조는 왜 한글에 관심을 두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정조의 생각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회를 좀 균등하게 주어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면은 백성들도 어떤 여러 가지 양반 사대부들과 같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똑같은 시에 배품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백성들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음으로써 기득권 세력의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백성들과 함께 본인이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나은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한글을 아주 전면적으로 활용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당시에 있었죠. 예. 그런데 뭐 통치권자가 하자 해서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도 있어야 될 거고. 네. 금방 활성화됐습니까? 정조 이전 시기에 영조 후반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훈민정음을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치고 나갔던 것이었는데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민정음이 활성화되는 건 이제 크게 원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정조가 아주 뭐 왕 되자마자 훈민정음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서 한문을 번역해서 내게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1790년에 무예도보통지라고 하는 이제 그 무예서를 만들면서 그 무예서를 갖다 다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조선 전체에 이렇게 뿌리게 하고 특히나 이제 문과 시험에서 2차 시험이 이론 시험이거든요. 그 아주 그 유명한 손자병법, 뭐 혹은 손빈병법, 제갈량의 팔계진법 이런 그 병법서들을 갖다가 질의응답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이전에는 한문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가 자제들만이 그걸 공부하고 대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다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반포를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런 손자병법 읽고 나와가지고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백성들 중에 아주 유능한 무예인들이 적극적으로 무장으로다가 이렇게 국방을 책임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조가 그런데 여동생에게 보낸 한글 편지가 있네요. 네. 제가 직접 그 다 눈으로도 봤고 감정도 제가 좀 했었고요. 읽어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여동생이 그 청선군주인데 그 청선군주 집안에서 그 이제 종부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청선군주가 좀 건강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제 거의 수시로다가 오늘은 아침 잘 먹었느냐, 뭐 건강은 좀 어떠냐, 감기는 좀 어떠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러면 동생이 이제 그 편지에다가 답글을 써서 보냅니다. 다 한글로다가 답글을 써서 보내면 그 답장이 그냥 정조가 보낸 편지에 답장이 오면은 다시 정조가 그 답장에다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여동생에 대한 안부를 묻게 되면 해경궁 씨가 그 편지를 자기 딸한테 또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그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시절부터 자기 친척들한테 외숙모 또 자기 그 이모 뭐 이렇게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한글로 편지를 계속 써서 보냈죠. 그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외숙모한테 쓴 편지도 있네요. 이것도 답장인데 어제 보내준 편지를 받고 든든하고 반갑고 할아버님께서도 평안하시다고 하니까 기쁩니다. 뵌지가 오래되어 섭섭하고 그립다. 뭐 이런. 예, 그렇죠. 그 다 그 저 동국 세손 시절에 5살, 6살 이때 다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왕들의 지금 한글 편지가 남아 있는 게 뭐 선조도 자기 딸한테 보낸 거고 뭐 효종 이렇게 남아 있는데 다들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동생이나 뭐 외숙모나 딸이나 이렇게 여성들한테 보내는 거였네요. 아무래도 저 여성들한테는 한글로 보내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소통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필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현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정조의 한글 필체가 썩 잘 이쁘게 쓰고 있다고는 보이지 지금 아마 이 작가님이 보고 계시는 거는 어린 시절에 쓴 거기 때문에 그렇고 정조의 뭐 필체는 뭐 조선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왕 성인이 돼서 썼던 그 편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문장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조의 그 필체를 가지고 이렇게 요즘 인터넷 그 한글 글자체 그런 거를 만들어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조가 보니까는 그러면 뭐 이모, 외숙모, 여동생 이런 분들하고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은 거 보니까
그 친인척들한테 굉장히 다정다감했던 것 같아요. 편지 내용도 그렇고. 예,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조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불같았다, 뭐 막 거칠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제가 뭐 정조 연구한 지 20년 좀 더 됐는데 이렇게 계속된 정조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혁 군주와 따뜻함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죠. 예. 사람이 따뜻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을 생각할 수가 없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개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혁명가들이 한번 보세요. 따뜻하지 않은 혁명가가 존재했었나? 체게바라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뭐 이런 사람. 아니 뭐 그것과는 또 별도로 따뜻하다고 카리스마가 없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보급 문화재로 당연히 평가되는 훈민정음인데 국보 1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상주본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훈민정음 상주본 해례본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베이키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과연 제대로 보존이 되고 있을까? 뭐 불에 조금 그슬렸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걱정이란 말이죠. 제가 그 베이키 씨를 3번을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예. 직접 상주에 직접 가서 베이키 씨를 만났고요. 베이키 씨한테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키 씨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좀 했던 것이 이제 당시 처음에 만났던 분이 이게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분이 그냥 상징적으로 이게 그만큼 대단히 뛰어난 문화재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문화재 기증 어떤 그 내용 중에 기증을 하게 됐을 때 10%를 줄 수 있는 내용이 항목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조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기증해 줄 테니까 1,000억을 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는 베이키 씨가 그걸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베이키 씨가 전향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증하지 않는 한 이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998년에 경북 안동에 그 이영태라는 남자 무덤에서 미라와 함께 한글 편지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아내한테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쓴 편지죠. 저도 고향이 경북 안동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바라봤는데 이게 뭐 지금으로부터 한 450년 전 뭐 그때 편지 같습니다. 한글 창제 뒤 한 100년 뒤에 일이니까. 그러니까 한글 창제되고 100년 뒤에도 이렇게 한글을 다 쓸 수 있었다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편지 내용이 이게 자신의 남편이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먼저 떠나서 그리워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무덤에 같이 보관한 거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당신은 언제나 나한테 둘이 머리 휘어서 살다가 함께 죽자고 했는데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한 뼘에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게 명문장이에요. 그 어여삐 사랑할까요 이게. 그때 처음에 그게 발견돼서 뉴스에 나왔었을 때 정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다 흘렸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당시 경북 안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그 유교적으로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글을 갖다가 익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상당수의 백성들과 평민들 그리고 여성들이 한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지금 그 한글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조선시대에 이 문자 해독률, 한글 해독률이 거의 50%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뭐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또 여성분들도 쉽게 그동안 문자를 몰랐던 사람들도 쉽게 익힐 수 있었다는 것은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라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상형 문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세종이 늘 강조하는 것이 음양오행의 원리, 철학적 원리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상형화시켰다. 이 목군형에 나오는 이 소리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예.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아, 예. 대단하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혁의 역사시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